장례식장에 국화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경그룹 본사 47층 회장실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검은 리본을 단 임원들이 오가는 복도는 조문객의 발소리보다 권력 공백을 가늠하는 속삭임으로 가득했죠. 선대 회장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의 눈빛은 애도보다 계산에 가까웠어요. 윤혜원은 그 모든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3살, 30년 가까이 감정을 지워온 얼굴은 이제 완벽한 가면이 되어 있었죠. 검은 정장 차림의 회원이 회의실 문을 열자 15명의 임원진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상체제로 전환합니다. 회원의 첫 마디는 짧고 명확했어요. 파워포인트도 장황한 서론도 없었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호팀 전면 재편, 리스크 직보 체계 구축, 그리고 주요 계열사 보안 점검을 72시간 내에 완료하십시오.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원의 목소리에는 반론을 허락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냉혹함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던 회원의 옆으로 최상욱 부회장이 다가왔습니다. 45살의 사촌 오빠는 언제나처럼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회장님, 너무 급하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 영전도 채 식기 전인데. 그래서요? 기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회장님. 회원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욱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은 칭찬이 아니라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미 없는 리더, 가족보다 기업을 택한 냉혈한. 프레임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후 3시 회원은 비서실장 오나레가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경호팀 신규 채용 명단이었죠. 17명의 이름과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회원의 손가락이 한 사람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지후, 29세, 특전사 제7공수여단 전역, 태권도 사단. 평범한 이력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석자를 본 순간 회원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죠. 30년 전 부산 영도의 봄바람과 함께 묻어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도훈. 그리고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의 울음소리. 회장님? 나래의 목소리에 회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나래는 5년간 곁에서 지켜본 직관으로 뭔가 달라졌음을 감지했죠. 이 사람 내일 오전 9시에 제 집무실로 직접 데려오십시오. 네. 보통은 팀장이 인사를 시키는데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회원의 어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래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뒤 나래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지후. 왜 이 평범한 이름이 회원을 흔들었을까요? 그날 밤 부산 영도 낡은 3층짜리 건물 2층에는 정도 태권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도훈은 도복을 접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9시 뉴스였죠. 앵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대경그룹 선대 회장 별세 닷새 만에 윤혜원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국내 재계 서열 12위 그룹 최초의 여성 수장인데요. 화면에 회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검은 정장, 뒤로 넘긴 머리, 감정 없는 눈빛. 도훈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어요. 퍽 하는 소리가 조용한 도장에 울렸죠. 회원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화면 속 회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천천히 주저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렸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웃던 20살의 회원, 그를 향해 달려오던 하얀 원피스, 벚꽃잎이 어깨에 내려앉던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우였죠. 아버지, 합격했어요. 내일부터 출근입니다. 그래, 축하한다. 도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지우는 아버지의 어조가 이상함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죠. 통화를 끊은 도훈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도대교가 보이는 벚꽃길, 20살의 자신과 혜원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쓴 글씨가 남아 있었죠. 96년 4월 12일, 우리 첫 봄. 도훈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축하와 불안,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목을 조여왔어요. 아들이 그곳으로 가면 혹시 혜원을 마주치게 될까요? 아니, 그럴 리 없겠죠. 47층 회장실과 지하 1층 경호팀 사무실은 같은 건물에 있어도 다른 세계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층수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박지우는 대경그룹 본관 로비에 섰습니다. 183cm의 단정한 체구, 각 잡힌 어깨선, 침착한 눈빛. 신입 직원 흔들림이 없었죠. 오나래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박지우 씨? 예, 비서실장님. 회장님께서 직접 보시겠답니다. 따라오세요. 지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신입 경호원을 회장이 직접 만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질문 대신 고개를 숙이고 나래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7층. 문이 열리자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지우는 순간 숨이 멎었죠. 이 높이, 이 공기, 이 무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나래가 회장실 문을 2번 노크했고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혜원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검은 블라우스에 회색 슬랙스, 뒤로 묶은 머리. 빛을 등진 실루엣은 윤곽만 남아 있었어요. 천천히 돌아선 혜원과 지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초간의 침묵. 혜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굴 윤곽, 눈빛의 깊이, 미간의 각도, 그리고 고개를 숙일 때의 자세까지 모든 것이 박도훈이었어요. 아니, 도훈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절제된 버전. 30년 전 자신이 남기고 떠난 아이가 이런 얼굴로 자랐을까요? 보고드립니다. 경호팀 신입 박지우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어요. 앉으십시오. 혜원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죠. 지우가 의자에 앉자 혜원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한 동작이었어요. 태권도 사단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범 자격증도 있고요. 예, 아버지가 도장을 운영하셔서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혜원의 귓속에서 울렸어요. 박도훈. 그는 잘 있을까요? 여전히 영도에서 도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자신이 버린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가족은 아버지뿐입니까? 질문은 본능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혜원의 손가락이 서류를 구겼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도훈은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군요. 차라리 그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내 엄마는 너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나가보십시오. 혜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인사하고 문을 나서자 혜원은 책상에 이마를 기댔어요. 30년간 쌓아온 성벽이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래 씨. 혜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박지후, 그 사람 신원 조회 좀 해주십시오. 특히 가족관계, 모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혜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맞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전의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날 오후 최상욱은 아버지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선대 회장이 남긴 비망록과 파일들을 뒤지던 중 오래된 노트북 하나가 눈에 띄었죠. 비밀번호를 몇 번 시도한 끝에 열린 화면에는 Y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클릭하자 문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96년 3월 20일 보호조치 실행 대상 윤혜원 사유 가문 명예훼손 우려 조치 내용 분리 및 해외 이송 상욱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그냥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불법 감금, 강제 분리, 인권 침해. 만약 이게 세상에 알려진다면 혜원의 도덕성은 물론 대경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죠. 회장님, 당신도 약점이 있었군요. 상욱은 파일을 복사해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타이밍은 신중하게 잡아야 했어요. 너무 빠르면 역풍을 맞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니까요. 같은 시각 대경그룹 감사실. 서태균 실장은 금고 속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말단 직원이었을 때 우연히 복사해둔 문건과 녹취 파일이었죠. 당시엔 그저 보험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게가 달랐어요. 언젠가는 써야 할 때가 오겠지. 태균은 봉투를 다시 금고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오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밤 11시 혜원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나래가 보내온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박지후, 부 박도훈, 몸 이상, 부산 영도 거주, 몸 이상. 두 글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훈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지워준 거였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혜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균열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윤혜원의 20살 봄은 벚꽃보다 먼저 왔습니다. 96년 3월 부산 영도. 아직 찬바람이 남아있던 그 계절에 혜원은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재벌가 딸이라는 꼬리표를 잠시 벗고 그저 대학생 윤혜원으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죠. 부산대학교 도서관 앞 계단. 혜원은 두꺼운 경영학 원서를 안고 올라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책이 쏟아지고 그녀의 몸이 뒤로 기울었죠. 그 순간 누군가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받쳤어요. 괜찮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 혜원이 고개를 들자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도훈, 체육교육과 2학년. 단정한 이목구비와 깊은 눈빛, 그리고 사람을 안심시키는 온기가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혜원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죠. 도훈은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주워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경영학 전공이십니까? 어려운 책을 보시는군요. 예, 그냥 관심이 있어서요. 저는 체육교육과 박도훈입니다.
종종 여기서 뵙는 것 같던데 인사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도서관 계단에서 카페로, 카페에서 바닷가로 이어졌습니다. 도훈은 영도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였어요. 아버지가 작은 태권도장을 운영했고 그 역시 사범이 되는 게 꿈이었죠. 혜원에게 도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재벌가의 계산과 경쟁이 아닌 땀과 성실로 살아가는 삶. 4월 중순 영도대교 근처 벚꽃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꽃잎을 맞았어요. 혜원 씨는 서울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습니까? 글쎄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죠, 아마. 그게 혜원 씨가 원하는 건가요? 도훈의 질문에 혜원은 멈춰섰습니다.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그게 재벌가 딸의 숙명이었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혜원 씨 인생인데 혜원 씨가 정해야죠. 도훈은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은 꽃잎을 떼어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혜원은 처음으로 울컥했어요. 20해를 살면서 누군가 자신의 원함을 물어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도훈 씨, 네, 도훈 씨가 좋아요. 고백은 예고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도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죠. 저도요, 혜원 씨. 처음 본 순간부터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석 달밖에 가지 않았어요. 7월 초 혜원의 휴대폰에 아버지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원 양, 즉시 서울로 복귀하십시오. 회장님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무슨 일인데요? 댁에 오시면 아실 겁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혜원은 불안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감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서울 한남동 본가. 거실엔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최상욱의 부친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죠. 도훈과 손을 잡고 걷는 혜원, 카페에서 웃는 혜원, 바닷가에서 어깨를 기댄 혜원. 이게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봤습니다. 혜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교제? 너는 지금 내 신분을 모르는 거냐? 대경그룹 후계자가 이름도 없는 체육과 학생 따위라니요. 도훈 씨는 닥쳐. 아버지의 고함에 혜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삼촌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혜원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젊은 나이에 호기심도 생기고 바깥 세상이 궁금할 수도 있지. 하지만 선은 지켜야 해. 내가 누구랑 만나든 그건 가문의 얼굴이야. 전 진심이에요. 도훈 씨를 사랑해요. 혜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최상욱의 부친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랑? 그래, 사랑하라. 근데 그 남자가 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 언론이 몰려가고 신상이 털리고 가족이 공격받으면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끝내. 혜원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재벌가 후계자와의 연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언론, 주가, 이미지, 모든 게 엮여 있었죠. 일주일 안에 정리해.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영국으로 유학가. 이미 학교는 알아봤어. 아버지의 선언은 명령이었습니다. 혜원은 방으로 돌아와 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하지만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혜원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부산에 있지 않았어요.
경기도 모처의 별장 48시간 동안 휴대폰도 없이 갇혀 있었죠. 그리고 석 달 후 혜원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를 지우든 낳든 내 선택이다. 단 낳는다면 아이는 두고 가야 해.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혜원은 울면서 배를 감쌌습니다. 지울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도훈의 흔적이고 자신이 사랑했던 증거였으니까요. 97년 2월 혜원은 조용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였어요. 작고 빨간 얼굴로 울어대는 아기를 본 순간 혜원은 심장이 찢어지는 걸 느꼈죠. 이름은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 더 애착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아이는 병원에서 나흘을 보낸 뒤 누군가에게 넘겨졌어요. 혜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박도훈이라는 걸. 도훈은 갑자기 사라진 혜원을 석 달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대경그룹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부산 영도 도장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섰죠. 박도훈 씨?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윤혜원 양이 낳은 아이입니다. 데려가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도훈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 뒷좌석을 열었고 거기엔 아기 카시트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들렸죠. 혜원 양은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이는 당신이 키우든 입양을 보내든 선택하십시오. 단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언론에 흘리거나 혜원 양을 찾으려 하면 남자는 말을 끊고 또 다른 봉투를 건넸어요. 돈이었습니다. 5천만 원. 이걸로 입 막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 키우는데 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할 겁니다. 단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도훈은 돈을 집어 던졌습니다. 지폐가 바람에 날렸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만 주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남자는 아기를 안아 도훈에게 건넸어요. 도훈의 품에 안긴 아기는 눈을 뜨고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혜원의 눈이었어요. 지후? 내 이름은 박지우다. 도훈은 그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혜원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2025년 현재 혜원은 홍보팀이 보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경그룹 경호팀 신입교육 영상이었죠. 그중 한 장면에서 박지우가 시범을 보이고 있었어요. 공중 돌려차기, 품새, 그리고 호신술. 혜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우의 동작 하나하나가 도훈의 그것과 똑같았어요. 발의 각도, 손의 궤적, 심지어 착지할 때의 자세까지. 도훈아. 혜원은 화면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래를 불렀죠. 나래 씨, 박지우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주십시오. 특히 모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아했어요. 왜 신입 경호원 한 명의 가족관계를 회장이 직접 확인하려는 걸까요? 이틀 뒤 나래는 서류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런데요? 모 항목이 공란입니다. 출생신고 당시 부만 기재되었고 모는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혜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모 미상. 두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도훈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지운 거였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나가보십시오. 나래가 나간 뒤
혜원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같은 시각, 최상욱은 사설 탐정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지후, 97년 2월 14일생. 부 박도훈, 몸 이상.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성장. 그런데 재미있는 게 출생 전후 시기에 윤혜원 회장이 부산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또한 박도훈은 96년 당시 부산대 재학 중이었고 윤혜원 회장도 같은 학교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접점이 있었던 거죠. 상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좋아요. 더 파보십시오. 병원 기록, 목격자, 뭐든. 한편 감사실장 서태규는 오래된 금고를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Y 프로젝트 원본이라고 적힌 봉투였죠. 안에는 96년 당시 회의록, 지시문건, 그리고 녹취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태규는 파일을 컴퓨터에 넣고 재생했습니다. 혜원이를 당장 격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자와는 일체 접촉 금지. 아이가 생기면 처리하든지 떼어놓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선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태규는 파일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 언제 꺼낼까?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태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나와야 했어요. 그게 늦더라도. 밤 혜원은 혼자 차를 몰아 한강변에 섰습니다.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를 찾았어요. 저장도 안 된 외워서 간직한 번호. 051-123-4567. 정도 태권도장.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그 목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아니면 그냥 침묵할까요? 결국 혜원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자 하나를 남겼어요. 도훈 씨, 잘 지내시죠? 저예요, 혜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혜원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 번호는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으니까요. 혜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 봉인된 이름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윤혜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나래였죠. 회장님, 포털 메인 확인하셨습니까? 혜원은 아직 잠들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젯밤 내내 박지후의 얼굴과 도훈의 모습이 교차하며 떠올라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로딩되는 동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그리고 메인 화면이 떴을 때 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경그룹 윤혜원 회장, 경호원과 수상한 관계, 철의 여인의 숨겨진 과거, 30년 전 미혼모 의혹 재벌 2세의 민낯, 불륜인가 스캔들인가. 기사는 10여 개가 동시에 떴고 댓글은 벌써 수천 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혜원이 지후와 회장실에서 마주 앉은 장면, 복도에서 대화하는 모습, 각도와 조명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마치 은밀한 관계처럼 보였죠. 누가 흘렸습니까? 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사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제보한 것 같습니다. 최상욱이겠군요. 혜원은 단정했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은 상욱의 스타일이었어요. 정면 승부가 아니라 뒤에서 칼을 꽂는 방식. 도덕성을 무기 삼아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략.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팀에서는 즉각 정정보도 청구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더 키워질 겁니다. 언론은 부인할수록
더 파고드니까요.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죠. 오전 7시 대경그룹 본사 로비는 이미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회장님, 경호원과의 관계가 사실입니까? 30년 전 미혼모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사퇴 의향은 있습니까? 혜원은 선글라스를 끼고 무표정하게 걸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만들었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는 멈추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혜원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47층에 도착하자 임원진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얼굴들은 경직되어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회장님, 주가가 개장 30분 만에 7% 떨어졌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이사회 긴급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상욱 부회장 명의로. 혜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미소였죠.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회를 여십시오.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사회에 나가시면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나래 씨. 하지만 거짓말로 덮을 수는 없어요. 이미 새어나간 진실이라면 제대로 말하는 게 낫겠죠. 오전 10시 박지우는 경호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야, 진짜 회장님이랑 그런 거 아니지? 미친 신입이 무슨. 근데 사진 봤어? 뭔가 분위기가. 조용히 해. 본인 앞인데.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할 뿐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자신이 이런 소문의 중심에 선 걸까요? 회장과 자신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장 윤혜원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낯선데 낯설지 않은, 처음 보는데 그리운,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 지우는 그게 뭔지 몰랐죠. 점심시간 지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우야. 도훈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혹시 회장이, 윤혜원 회장이 너한테 뭐라고 하던가? 아니요,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면담이었어요. 그런데 왜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내 상사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조심해라. 내 아버지. 전화를 끄는 도훈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윤혜원의 스캔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떴죠. 영도대교 벚꽃길, 20살의 혜원과 도훈이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은 96년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남성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도훈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신은 원본을 태워버렸는데 그럼 혜원이 가지고 있던 걸까요? 오후 2시 대경그룹 이사회실. 15명의 이사진이 착석했습니다. 최상욱은 맨 앞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혜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뒤로 넘긴 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단상에 섰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상욱이 먼저 입을 열었죠. 회장님,
오늘 아침 보도된 내용에 대해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호원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 미혼모 의혹. 이것이 사실입니까? 부회장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죠. 회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말씀드리죠. 회원은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31년 전 저는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박도훈이라는 이름의 부산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문에서는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강제로 격리했고 해외로 보냈죠. 보호조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불법 감금이었어요. 아이는 태어났고 저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한 사회이사가 물었지만 회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잘못은 제가 그리고 이 가문이 저지른 겁니다. 상욱이 냉소를 지었죠.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미혼모였고 사생아를 낳았다는 걸. 사생아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네, 인정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았고 책임지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경그룹을 이끌 수 있습니까? 도덕성도 없고 가족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상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회원은 흔들리지 않았죠. 부회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저를 감금하고 아이를 떼어놓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건 부회장님 부친, 그러니까 선대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실행한 건 이 회사의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원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제가 사퇴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일의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태균 감사실장이었어요. 그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이사회에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상욱이 항의했지만 태균은 이미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회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건 96년 당시 Y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기밀 문건입니다. 그리고 당시 회의 녹취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시 문건, 회의록,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어요. 재생해 보십시오. 태균이 말했습니다. 회원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회원이를 당장 격리하십시오. 그 남자와는 일체 접촉 금지. 아이가 생기면 처리하든지 떼어놓든지 알아서 하시오. 가문의 체면이 먼저니까. 선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죠. 상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디서? 제가 30년간 보관했습니다. 태균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시 저는 말단 직원이었고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겼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원은 태균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아닙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사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녹취록의 파장이 너무 컸거든요.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인권 침해였고 기업 범죄였어요.
오후 4시 혜원은 급히 소집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31년 전 저는 박도훈이라는 남자를 사랑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보호 조치는 실상 불법 감금과 강제분리였어요. 방금 공개된 녹취록이 그 증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지만 혜원은 계속 말했죠. 제 책임이 있다면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와 그 아버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건 권력이 개인의 삶을 짓밟은 사건이고 저는 이제야 그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혜원은 고개를 저었죠. 모릅니다. 하지만 찾고 싶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회견이 끝나고 혜원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SNS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죠. 하지만 반응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스캔들이 아니라 피해자 증언이잖아. 재벌가 인권 침해 실화냐? 충격이다. 윤혜원 용기 있네. 저 자리에서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여론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오, 검찰청의 익명의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서태균이 보낸 원본 문건과 녹취 파일이었죠. 뉴스 속보가 떴어요. 대경그룹 96년 불법 감금 의혹, 검찰 수사 착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스캔들에서 가문 범죄로. 혜원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나래가 조용히 말했죠. 회장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밤 11시 부산 영도. 박도훈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 속 혜원이 말하고 있었어요. 박도훈 씨,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도훈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는 거리였지만 마음은 닿고 있었어요. 나도 미안해, 혜원아. 지켜주지 못해서. 진실은 늦게 왔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폭로의 아침이 지나고 회복의 저녁이 오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이튿날 오전 대경그룹 이사회는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최상욱은 자리에 없었죠. 전날 밤 사퇴서를 제출한 뒤 잠적했거든요. 표결하겠습니다. 윤혜원 회장 유임권에 찬성하시는 분? 의장의 선언에 15명 중 1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가결되었습니다. 윤혜원 회장의 유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나래를 불렀죠. 나래 씨,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주십시오. 네. 하지만 오후 3시에 주주 간담회가. 미루십시오.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래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2시 혜원은 경호팀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지우가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회장이 직접 내려온 걸 보고 얼어붙었죠. 박지우 씨. 네, 회장님. 지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혜원은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도훈의 눈빛, 도훈의 미간, 도훈의 인매. 모든 게 그대로였죠. 운전 잘하시죠? 예. 아, 네. 잘합니다. 그럼 오늘 저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일정입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회장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30분 뒤 검은색 세단이 대경그룹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석엔 지우가, 뒷좌석엔 혜원이 앉아 있었죠. 경호원도 비서도 없는 단둘뿐인 차였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부산입니다. 영도. 영도요? 지우는 백미러로 혜원을 봤습니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네. 제가 오래전에 살던 곳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사랑했던 곳이죠. 차는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0km, 4시간 30분의 거리. 혜원에게는 30년을 되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혜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 씨, 어머니에 대해 궁금한 적 없었습니까? 지우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칫했어요. 있었습니다. 어렸을 땐 특히 그랬어요. 학교 운동회 때 친구들은 엄마랑 왔는데 저는 아버지뿐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선 뭐라고 하시던가요?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혜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그랬군요. 아버지께서 좋은 분이신가 봅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예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혜원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 씨, 만약요.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만나고 싶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원망도 있었어요. 왜 날 버렸을까? 왜 아버지 혼자 힘들게 키우게 했을까? 하지만 나이 들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어쩔 수 없는 이유라. 네. 세상엔 선택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혜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우가 놀라 룸미러를 봤지만 혜원은 손을 저었죠. 괜찮아요. 그냥 먼지가 들어간 것 같네요. 하지만 지우는 알았습니다. 저건 먼지 때문이 아니라는 걸. 회장 윤혜원은 지금 울고 있었어요. 오후 6시 40분 차는 영도대교를 건넜습니다. 혜원은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30년 전 그 바람과 똑같았습니다. 저기요. 혜원이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3층짜리 건물, 2층에 정도 태권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저기 세워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십니까? 제가 찾아야 할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혜원은 차에서 내려 도장 입구를 바라봤어요. 2층 창문으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혹시 지우가 뭔가 깨달은 듯 물으려 했지만 혜원은 먼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우도 뒤따라 올라갔죠. 도장 앞. 혜원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도장 안에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박도훈이 서 있었죠. 56세,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체격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도훈이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도훈의 손에서 호각이 떨어졌어요. 딸그락 하는 소리가 조용한 도장에 울렸습니다. 혜원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름은 선명했어요. 혜원은 그 자리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미안해요, 도훈 씨. 정말 미안해요. 아이들이 수군거렸지만 도훈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혜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이제 왔네. 그걸로 됐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30년의 기다림과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혜원은 도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저 두 사람, 저 눈물, 저 포옹. 뭔가 중요한 걸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아버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봤죠. 지우야, 이리 와봐.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혜원은 눈물을 닦으며 지우를 올려다봤어요. 지우 씨, 아니.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하구나. 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무슨 말이죠? 도훈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우야, 이분이 내 어머니다.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너를 낳아주신 분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우는 혜원을 봤고 혜원은 지우를 봤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인매. 피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저는 돌아가신 줄. 미안해. 내 아버지가 너를 지키려고 그렇게 말한 거야. 실은 엄마가 널 버린 거였어. 혜원의 목소리는 부서졌어요.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요? 왜 저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었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가문이, 권력이, 모든 게 우릴 갈라놓았어. 엄마는 너를 안아보지도 못했단다. 한 번도. 지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29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럼, 회장님이 저를 채용한 건 우연이었어. 정말 우연이었는데, 내 이름을 보는 순간 알았어.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걸. 도훈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지우야, 천천히 받아들여도 돼. 엄마도 나도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지우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그는 혜원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혜원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도훈도 옆에 앉았죠. 그리고 지우도. 세 사람은 도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어요.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재회였죠. 밤 9시 도장 수업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30년의 빈칸을 채워나갔어요. 지후 첫걸음은 13개월 때였어요. 다른 애들보다 좀 늦었죠. 도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은 귀 기울여 들었어요. 분유는 뭘 먹였어요? 처음엔 국산 쓰다가 나중엔 수입산으로 바꿨어요. 배탈이 잦아서, 제가 어렸을 때도 배가 약했어요. 혜원은 아들의 어린 시절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알고 싶었어요. 모든 순간을, 모든 기억을.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는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살아남으려고 했어. 감정을 지우고 일에만 몰두했지. 너를 잊으려고. 잊어졌어요? 단 하루도. 혜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생일 때마다, 첫눈 올 때마다, 벚꽃 필 때마다 생각했어. 우리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행복할까? 지우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저 행복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원이 그의 손도 잡았죠. 고마워요, 도훈 씨. 제가 못한 걸 다 해주셔서. 혜원 씨도 힘들었잖아요. 혼자 견디느라. 두 사람은 눈을 마주 봤습니다. 30년 전 그 눈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 혜원은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훈의 집, 도장 위층 작은 2층 집에 머물렀어요. 지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죠. 이게 돌사진이고 이게 초등학교 입학식. 도훈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혜원은 사진 속 아들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 저 아기 아니에요. 지우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지만 혜원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엄마한텐 아직 아기야. 30년치를 한꺼번에 채워야 하니까. 그날 밤 세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놓친 시간, 슬픔의 조각, 그리움의 파편들이 서로의 문장을 만나 의미로 재조립되었어요. 새벽 4시 혜원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영도대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훈이 커피를 건넸죠. 못 주무세요? 자기 아까워요. 이 순간이 꿈 같아서. 꿈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도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혜원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훈 씨, 저 결심했어요. 뭐요? 개인의 속죄를 넘어서 구조를 바꿀 거예요. 우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요? 재단을 만들 겁니다. 분리당한 가족, 미혼모,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을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돕겠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우리가 겪은 아픔이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딨어요. 혜원은 도훈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영도대교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계절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사진 찍을까요? 지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섰죠. 30년 전 도훈과 혜원이 찍었던 그 자리에서 찰칵.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을 선택해서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혜원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이야기는. 그리고 그 시작은 곧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별빛 재단, 다시 도장,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한 가족의 회복이 사회의 치유로 확장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혜원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30년의 빚을 갚으려면 행동이 필요했죠. 나래 씨, 법무팀과 재무팀 소집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공헌 담당 이사도요. 무슨 일이십니까? 재단 설립건입니다. 빨리 진행해야 해요. 이틀 뒤 대경그룹 회의실엔 15명의 실무진이 모였습니다. 혜원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쳤어요. 별빛재단, 미혼모, 한부모 가정,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아이와 분리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조직도가 떴죠. 주거 지원팀, 법률 지원팀, 보육 지원팀, 취업 연계팀. 4개의 축으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 체계였어요. 초기 예산은 200억 원. 대경그룹이 50억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계열사 지정기부와 외부 후원으로 충당합니다. 재무팀장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이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연간 운영비만 최소 30억 이상 소요될 텐데. 압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도 같이 설계했어요. 혜원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재단 산하에 사회적 기업을 둡니다. 지원받는 부모들이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태로요. 공예품 제작, 급식 서비스, 청소 용역 등 대경그룹 계열사가 우선 발주하고 외부 판로도 개척합니다. 일자리와 자립을 동시에 사회공헌 담당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법률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로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미 접촉했습니다. 세 곳의 대형 로펌이 프로보노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들에게도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니까요. 회원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든 질문에 답이 있었죠. 회의는 석 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론은 진행이었습니다. 한 달 뒤 강남구 역삼동에 별빛재단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한 공간이었어요. 1층은 상담실, 2층은 법률취업지원실, 3층은 보육시설, 4층은 임시 거주공간. 개소식 날 100여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들. 하지만 회원의 시선은 뒤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을 향했어요. 박도훈과 박지후였죠. 이 재단은 제 개인적 속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속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해요. 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사회적 압력으로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회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별빛재단은 단순히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고 선택권을 보장하며 자립을 돕는 곳입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하지만 회원의 귀엔 아들의 박수 소리만 들렸습니다. 개소식 후 첫 상담자가 찾아왔어요. 28살의 여성, 임신 6개월이었죠. 저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남자친구도 도망갔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일단 살 곳이요. 그리고 출산 후에 일할 수 있는 곳. 아이 맡길 때도요. 가능합니다. 여기 4층에 임시 거주 공간이 있고 출산 후엔 협동조합 일자리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3층 보육시설에서 아이도 돌봐드립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정말 가능한 거예요? 네.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합니다. 그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회원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훈이 옆에서 손을 잡았죠. 잘하고 있어요, 혜원 씨. 이제 시작이에요. 갈 길이 멀죠. 석 달 뒤 별빛재단은 23가정을 지원했습니다. 주거 지원 15건, 법률 지원 8건, 취업 연계 19건. 숫자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23개의 가족이 48명의 사람이 그리고 무수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부산 영도 도훈의 도장 간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때요? 지우가 디자인 시안을 보여줬어요. 다시 도장이라는 글씨가 붓터치로 쓰여 있었죠. 다시 도장? 네. 다시 만난 가족, 다시 시작하는 삶, 다시 이어지는 공동체. 그런 의미예요. 도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바꾸자. 일주일 뒤 새 간판이 걸렸어요. 정도 태권도장에서 다시 도장으로. 하지만 바뀐 건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도훈은 매주 수요일 오후 별빛재단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무료 수업이었죠. 한부모 가정 아이들, 조손 가정 아이들, 보호시설 아이들. 모두 다시 시작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품새 준비. 도훈의 구령에 15명의 아이들이 자세를 잡았어요. 어설프지만 진지했죠.
도훈은 한 명 한 명 자세를 바로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야. 마음도 키우는 거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 그걸 배우는 거지. 아이들의 눈빛이 빛났어요. 지우도 옆에서 시범을 보였죠. 이렇게 발을 높이 올리고 중심은 여기에 두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9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관장님, 저도 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지. 왜 안 돼? 저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일하느라 바쁘고 친구들은 저보고 불쌍하대요. 도훈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야, 너 불쌍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일하신다는 건 너를 위해 열심히 사신다는 거잖아. 그리고 너 지금 태권도 배우고 있지? 그럼 이미 멋진 거야. 정말요? 정말이지. 선생님도 혼자 아들 키웠어.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행복해. 너도 그럴 수 있어. 아이는 울먹이며 도훈을 안았어요. 도훈도 아이를 꼭 안아줬죠. 그 장면을 본 혜원은 문 밖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6개월 뒤 별빛재단 이사회에서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가정 47곳, 총 113명입니다. 주거 지원 성공률 92%, 취업 연계율 78%, 법률 지원을 통해 11건의 친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나래가 보고했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에요. 초기 출연금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외부 후원은 예상보다 더뎌요. 재무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혜원은 준비된 자료를 꺼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협동조합 매출 현황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죠. 지난 6개월간 협동조합은 급식 서비스로 3억 원, 공예품 판매로 1억 2천만 원, 청소 용역으로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순이익은 아직 크지 않지만 성장세입니다. 그리고 대경그룹 계열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향후 3년간 연 15억 원 규모의 안정적 발주가 보장됩니다. 그럼 재단이 자립 가능하겠군요. 한 이사가 감탄했어요. 혜원은 미소 지었죠. 자립이 목표입니다. 기부에만 의존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스스로 서는 시스템, 그게 진짜 복지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재단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도 지부를 세우기로 했어요. 1년 뒤 별빛 재단은 전국 5개 도시에 지부를 열었습니다. 지원 가정은 123곳으로 늘었고 협동조합 매출은 연 20억 원을 돌파했어요. 언론도 주목했죠. 대경그룹 별빛 재단, 착한 경영의 새 모델 재벌의 속죄에서 시작된 사회적 혁신, 복지가 아닌 자립, 별빛 재단의 철학. 기사가 쏟아졌지만 혜원은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대신 재단 수혜자들이 직접 이야기하게 했죠.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별빛 재단 덕분에 살 곳도 생기고 일도 구했어요. 이제 아이 얼굴 보면서 웃을 수 있어요. 29살 한부모 어머니의 인터뷰였어요. 저희 엄마는 영웅이에요. 혼자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별빛 재단에서 도와주셔서 엄마가 덜 힘들어 하세요. 11살 아이의 인터뷰도 있었죠.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별빛 재단 1주년 기념식, 강남 코엑스 컨퍼런스홀엔 500여 명이 모였어요. 수혜자, 후원자, 봉사자, 그리고 언론. 혜원은 단상에 섰습니다. 검은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차분하지만 따뜻한 미소. 1년 전 오늘 저는 개인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혜원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도훈과 지우가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다시를 살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꿈꾸고. 별빛 재단은 그 다시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일 뿐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혜원은 계속 말했죠. 앞으로 우리는 더 나아갈 겁니다. 주거뿐 아니라 교육, 의료, 심리 상담까지. 가족이 온전히 가족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을 전국으로, 나아가 해외로도 확산시킬 겁니다. 화면에 로드맵이 떴어요. 2028년까지 전국 20개 도시, 5천 가정 지원 목표.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이미 증명된 모델이었죠. 기념식이 끝나고 저녁 만찬. 혜원은 도훈, 지우와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회장님.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저었죠. 회장님은 무슨, 여기선 그냥 엄마야. 엄마, 근데 진짜 대단하세요. 1년 만에 이렇게 키우다니. 혼자 한 게 아니지. 아버지도 도와주셨고, 너도 멘토링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했고. 도훈이 혜원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한 거였어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31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건배였죠. 이듬해 봄 부산 영도. 다시 도장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도훈은 도장 문 앞에 새 현수막을 걸었어요. 별빛재단 부산 지부 협력 도장 마이너스 무료 태권도 교실 운영 중. 이제 다시 도장은 단순한 태권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거점이었고 아이들의 안전망이었으며 희망의 공간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30여 명의 아이들이 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조손 가정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모두 다른 사연이 있었지만 도복을 입으면 똑같았어요. 차렷, 경례. 지우의 구령에 아이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훈이 앞에 섰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 도장이 생긴 지 꼭 2년이 됐거든. 그래서 준비했어. 도훈이 손뼉을 치자 문이 열렸어요. 혜원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혜원은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새 도복 30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이에요. 이름도 수놓아 있어요.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 명씩 나와 자기 이름이 적힌 도복을 받았어요. 어떤 아이는 울었고, 어떤 아이는 뛰었고, 어떤 아이는 혜원을 안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아니야. 그냥 이모라고 불러. 혜원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아 한 명 한 명 안아줬습니다. 도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혜원 씨, 정말 좋은 엄마 될 뻔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혜원은 일어서서 도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훈 씨, 고마워요. 혼자 지우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우리잖아.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그 옆에서 지우가 사진을 찍었죠. 엄마, 아버지, 치즈. 찰칵. 사진 속엔 세 사람과 30명의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정의는 혈연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울고 웃고 성장하는 모든 관계가 가족이었죠. 저녁, 영도대교 근처 작은 식당. 세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별빛재단 해외 지부 연다고 들었어요. 응, 베트남 호치민이야. 거기도 한부모 가정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대단하세요. 한국을 넘어 세계로. 우리 이야기가 세계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사랑과 책임, 그리고 회복. 이건 어디서나 통하는 언어니까. 도훈이 잔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만든 더 큰 가족을 위해.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호텔이 아닌 도훈의 집에 머물렀어요. 이제 그곳이 그녀의 집이기도 했으니까요. 지우는 자기 방에서 잤고 혜원과 도훈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혜원 씨, 행복해요? 도훈의 질문에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워요. 이게 꿈 같아서. 꿈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현실이에요. 도훈 씨는요? 저를 용서했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하지만 지우는 잘 컸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생겼잖아요.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던 거예요. 혜원은 도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랑해요, 도훈 씨. 31년 전에도 지금도. 나도 사랑해요, 혜원 씨. 변함없이.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2027년 봄 별빛재단 3주년 기념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지원 가정 372곳, 총 914명, 협동조합 매출 연 63억 원, 취업률 84%, 자립 성공률 76%, 해외 지부 3개조 마이너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숫자 너머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시 웃게 된 엄마들, 꿈을 꾸기 시작한 아이들, 희망을 되찾은 가족들. 대경그룹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별빛재단이 회사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혜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단기적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론 다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별빛재단 시작 후 대경그룹 브랜드 신뢰도는 32% 상승했습니다. 우수 인재 지원율도 47% 증가했어요. 그리고 주가는 재단 설립 전 대비 67% 올랐죠.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투자는 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회사로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지속 가능 경영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대경그룹은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델이 되었죠. 그해 가을 혜원은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사회공헌 유공자 포상이었어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혜원은 도훈, 지우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혜원 회장은 개인의 아픔을 사회적 치유로 승화시켰습니다. 별빛재단은 이제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치사가 이어졌어요. 혜원은 단상에 올라 훈장을 받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객석의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박도훈 씨, 그리고 우리 아들 지후, 그리고 별빛재단을 만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혜원은 훈장을 들어 두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도훈과 지우는 일어서서 박수쳤죠. 시상식 후 저녁 만찬. 세 사람은 청와대를 나와 조용한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긴. 민망해서 얼굴 다 붉어졌어. 그래도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엄마가 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지우의 말에 혜원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어릴 때 함께하지 못해서.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 행복해요. 아버지 덕분에 잘 컸고, 이제 엄마도 생겼고, 저희가 하는 일도 의미 있고, 더 바랄 게 없어요. 우리 아들 다 컸네. 도훈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2028년 봄 다시 도장 5주년. 도장은 이제 2층뿐 아니라 3층까지 확장되었어요. 2층은 어린이 반, 3층은 청소년 성인 반. 기념식 날
1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엔 1년 전새 도복을 받았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제 유단자가 된 아이들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도훈이 단상에 섰어요. 다시도장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됩니다. 전국 10개 도시에 지부를 열 거예요. 모두 별빛 재단과 연계되어 무료 교육을 제공할 겁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혜원이 옆에 섰죠. 그리고 다시도장 본가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됩니다. 수익의 70%는 장학금과 봉사활동에 재투자될 거예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이제 대경그룹을 떠나 다시도장 운영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경호원도 좋은 일이었지만 제 진짜 자리는 여기인 것 같아요. 도훈과 혜원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지후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지후야,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다시를 선물하고 싶어요. 혜원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영도대교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32년 전 도훈과 혜원이 처음 손을 잡았던 그 길이었죠. 이제는 셋이서 걸었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지나가던 관광객이 제안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섰죠. 찰칵. 사진 속 세 사람은 벚꽃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을 선택해서 책임을 다해서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혜원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훈 씨, 우리 해냈네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그래요. 다시, 또다시 계속.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그들을 감쌌어요. 사랑은 늦게 와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언어로 금지된 감정도 진실과 책임을 선택할 때 회복의 언어로 번역되었죠. 그리고 그 회복은 한 가족을 넘어 제도로 확장될 때 비로소 다음 세대의 다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윤혜원, 박도훈, 박지후. 세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별빛 재단은 계속 확장되고 다시도장은 계속 아이들을 품었으며 세 사람의 사랑은 계속 깊어졌으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별빛은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것이 윤혜원이 32년 만에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수천 명의 진실이 되어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어요.